호르무즈 봉쇄 연장이 확정됐습니다. 트럼프가 말했어요. 봉쇄가 폭격보다 효과적이다. 배럴당 118달러. 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세계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런데 원유 95%가 그 해협으로 들어오는 나라, 한국은 달랐습니다. 무너질 것 같던 나라가 왜 무너지지 않았는지 30년 전에 누군가가 오늘을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그 말을 한 건 4월 29일이었어요.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들은 숨이 막혀 죽어가는 돼지 같다. 이란을 겨냥한 말이었어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봉쇄를 절대 해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국제 원유 시장이 폭발했어요. 브렌트유가 배럴당 118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22년 6월 이후 딱 4년 만에 장중 최고치였어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106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루 만에 7% 가까이 뛰었어요.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면 서울에서 자동차 한 대 가득 채우는 기름값이 단 하루 만에 크게 치솟을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것도 시작에 불과했어요. 호르무즈 봉쇄 연장이 단순한 뉴스가 아닌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길입니다. 하루 2100만 배럴.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이 세계로 내보내는 사실상 유일한 백길이에요. 그 백길이 막힌 지 2달이 넘었는데 이번엔 수개월 더 연장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두바이 사무실에서 봤어요. 에너지 해운 컨설턴트로 27년을 일해온 손이 그 시각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두바이 항구에서 2블록 떨어진 4층 사무실이었어요. 창밖으로 굴뚝 연기를 내뿜는 유조선이 보였습니다. 118달러. 숫자가 모니터 위에서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짠 기름 냄새가 창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두바이 항만 선주협회였습니다. 카림, 이번엔 진짜 장기화예요. 미국 군사령부가 추가 공습 계획까지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어. 짧게 답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선박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국적도 제각각이었어요. 그 중에 유독 눈에 걸리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한국 선박 26척, 고양이 5만 무산단반도였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거기 붙어 있습니다. 이 바다가 막히면 누가 가장 먼저 쓰러지는지 거기서 나고 자라며 눈으로 봐왔거든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어요. 그 순간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배 26척이 갇혔다고요? 혼잣말이었어요. 각오는 했겠죠. 제일 취약한 나라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 원유 95%를 중동에서 끌어다 쓰는 나라. 그 95% 전부가 지금 막힌 이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나라. 이번 호르무즈 봉쇄 연장으로 가장 먼저 무릎을 꿇을 나라가 어딜지 27년 경험으로 봤을 때 너무 명확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란은 그 며칠 전 중앙은행 명의로 4개 통화 특별 계좌를 개설했어요. 달러, 중국 위안, 유로, 이란 리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공식 징수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란 반관영 통신은 통행료 징수로 연간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원을 걷어들일 수 있다고 추산했어요. 한국 정유사들이 떠안게 될 추가 비용만 연간 1조 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원유를 수입하는데 통행료를 따로 내는 세상. 세계 역사에 없던 일이 호르무즈 봉쇄 연장과 함께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항구로 나갔습니다. 방파제 끝에 섰어요. 석양이 페르시아만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 수평선 끝 어딘가에 26척이 멈춰 있었어요.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기름 냄새와 소금기가 뒤섞인 공기였어요. 발밑에서 파도가 방파제 콘크리트를 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한국은 이번엔 버티지 못할 거라고. 호르무즈 봉쇄 연장, 원유 95% 차단, 통행료 폭탄, 유조선 26척 갇힘. 이 넷이 동시에 덮치는데 살아남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른 아침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20년 거래해온 한국 선사 대표였습니다. 카림, 우리 26척 중 일부를 홍해 경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송이 멈췄어요. 홍해 경유라고요? 파나마 운하 통행료가 이란전 전보다 10배나 뛰어 있는데요. 배 한 척이 파나마를 지나는데 12억 원. 그 돈을 내고 돌아갈 여력이 한국 선사에 정말 있을까요? 버티겠어요? 물었습니다.
아직은요. 선사 대표가 말했어요. 아직은. 그 두 글자가 한참 동안 귓속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두 글자의 뜻을 몰랐어요. 다음 날 한국이 어디서 그 여력을 끌어냈는지 숫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가 27년 동안 쌓아온 제 확신에 처음으로 금을 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두바이 항만청에서 공식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연장에 따른 선박 안전 지침이었어요. 페르시아만대 모든 상선은 오만만 방향으로의 이동을 자제하고 현 위치를 유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문을 읽다가 손이 멈췄어요. 현 위치를 유지하라. 26척이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었거든요. 사무실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벽 한 면이 통유리였어요. 항구 전경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고 컨테이너선 두 척이 천천히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쳤어요. 선박 위치 추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일대를 펼쳐놓고 필터를 한국 국적 선박으로 좁혔어요. 하나씩 점이 찍혔습니다. 아부무사섬 근처, 쿠웨이트 방향, 카르그섬 동쪽, 반다르 아바스 앞바다. 26개의 점이 다 모이는데 2분도 안 걸렸어요. 전부 호르무즈 해협 안쪽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배가 한 척도 없었어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26척 중 상당수가 멈춰 있지 않았어요.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방향은 남서쪽이었습니다. 오만만 쪽이 아니라 아라비아해 쪽으로요. 화면을 2번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연장이 발표됐는데도 한국 배들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기가 울렸어요. 화면에 서울 번호가 떴습니다. 20년째 거래하는 한국 선사 대표였어요. 오세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항상 숫자부터 먼저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카림, 지금 화면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우리 26척 중 8척은 이미 방향 틀었어요. 아라비아해로 나갑니다. 파나마 경유예요? 일단 얀부를 먼저 봐요. 사우디 서쪽 항구요. 홍해 5해 경로. 홍해. 머릿속으로 항로를 그렸어요. 페르시아만에서 아라비아해로 나와 아덴만을 지나 홍해를 타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지중해로 나가는 경로입니다. 기존 항로보다 얼마나 더 걸리냐고요? 최소 20일은 더 걸려요. 비용은 배당 최소 수십억 원이 더 붙습니다. 그리고 홍해는 예전부터 후티 반군 문제로 안전하지 않은 바다였거든요. 홍해 보험료가 지금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물었습니다. 알죠. 내고 갑니다. 오세훈 대표가 말했어요. 코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았어요. 알고 내고 가겠다고요. 한국 원유 수입 구조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이 한 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는 중동산 원유는 약 7억 배럴 수준이에요. 유조선 350척 이상이 이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양이었습니다. 그게 95%예요. 100리터 기름통에 95리터가 호르무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5리터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쇄 연장이 발표됐을 때 이론적으로 한국은 며칠 안에 정유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한 달이면 주유소 앞에 줄이 서야 해요. 2달이면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고 갑니다라고 했어요. 지금 한국 정유사들 비축량이 얼마나 돼요? 물었습니다. 국가 비축유가 있잖아요. 오세훈 대표가 답했어요. 그게 얼마나 버텨요? 한 달치 정도요. 한 달이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한 달 안에 대안을 뚫지 않으면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봉쇄 연장 발표가 나온 그날 밤부터 이미 배를 돌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회의실 창밖에서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하나 내려놓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창에 진동을 줬어요. 파나마는요? 파나마도 봐요. 근데 파나마 통행 슬롯이 지금 경매가로 12억이에요. 배 한 척당. 그거 알면서요? 알면서요. 12억이면 작은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그걸 배 한 척이 파나마를 한번 지날 때마다 내는 겁니다. 호르무즈 봉쇄 전에는 얼마였냐고요? 1억 2천만 원 수준이었어요. 10배가 뛴 거예요. 전 세계 원유 수요가 파나마로 쏠리면서 경매가가 폭등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값을 내고 들어가겠다는 거였어요. 미국산 원유는요? 이미 계약했어요. 멕시코만에서 희망봉 돌아서 오는 거요. 60일 걸리지만. 60일이요? 그래서 지금 그 배도 이미 출발시켰어요. 이달 한국의 미국산 원유 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77% 이상 늘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통계가 나왔을 때 그 수치를 보고서야 그날 오세훈 대표가 이미 계약했어요 라고 했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그 전화를 받기 전에 이미 다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화면을 다시 봤어요. 추적 화면의 점들이 조금씩 더 이동해 있었습니다. 26척 중 8척, 남서쪽, 아라비아의 방향. 솔직히 말하면 그때도 믿지 않았어요. 호르무즈 봉쇄 연장이 수개월 간다면 저 8척이 뚫는 대한 경로로는 택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정유사 4곳이 통행료만 연간 1조 원을 더 내야 하는데 그게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한 달 버티면 잘한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같은 확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린 건 이란 의회 소식이 들어왔을 때였어요. 통행료 계좌 개설, 4개 통화, 연간 150조 원. 그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뉴스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란이 왜 이 타이밍에 계좌를 서두를까? 봉쇄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면 계좌 같은 건 나중에 열어도 됩니다. 그런데 먼저 계좌를 열고 통행료를 받겠다고 공표하는 건 봉쇄를 무기한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신호일 수도 있었어요. 이란도 뭔가 출구를 찾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8척이 아니라 11척으로 늘어 있었어요. 한국 배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요. 오세훈 대표가 했던 그 말이 다시 귀에 들렸어요. 그날 저는 그 말이 버팀의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건 선언이었을지 몰라요. 아직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선언. 호르무즈 봉쇄 연장 앞에서도 움직인다는 선언. 다음 날 파나마에서 숫자가 들어왔어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계산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나마에서 들어온 숫자는 이거였어요. 83만 7,500달러. 배 한 척이 파나마 운하를 한번 지나는데 드는 통과 슬롯 경매 낙찰가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12억 4천만 원이었어요. 호르무즈 봉쇄 전에는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정확히 10배였어요. 그런데 그 10배짜리 슬롯에 입찰이 몰리고 있었거든요. 파나마 운하청에 따르면 봉쇄 이전보다 5배 많은 입찰이 하루 경매에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세계 에너지 수요가 통째로 파나마로 밀려들고 있는 거였어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두바이 사무실 회의 테이블에 혼자 앉아서 숫자를 두드렸어요. 한국 정유사가 연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는 원유 운반선 최소 350척, 그중 파나마 경유로 돌릴 수 있는 규모, 거기에 슬롯 가격 12억을 곱하면 손가락이 멈췄어요. 계산기를 덮었습니다. 어차피 이란 통행료 계좌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답은 나와 있었거든요. 이란 중앙은행이 개설한 4개 통화 특별계좌, 달러, 위안, 유로, 이란 리알, 호르무즈 해협 안보법안 시행을 위한 계좌였어요.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란 방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 통행료로 연간 1,000억 달러, 약 150조 원의 수입이 생긴다고 추산했어요. 150조 원. 이란이 호르무즈를 톨게이트로 바꾸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백길에 톨게이트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비용은 결국 원유 가격에 얹힙니다. 정유소에서 얹히고, 주유소에서 얹히고, 물류비에서 얹히고, 제품값에서 얹혀요. 끝에서 내는 건 결국 소비자예요. 한국 정유사사가 떠안게 될 추가 비용 추산치가 나왔을 때 연간 7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1조 500억 원이었어요. 액화 천연가스 수송 통행료까지 합치면 3천억 원이 더 붙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한국 크레인이 멈춰 있었습니다. 오전에 작업이 끝난 시간이었어요. 두바이의 낮 햇볕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열기가 창유리를 통해서도 느껴졌어요. 사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항구에서 2블럭 거리의 야외 카페였어요. 야자수 그늘 아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뜨거운 카르다몬 커피를 시켰어요. 향이 강하게 올라왔어요. 생각을 정리하려고 나온 거였는데 오히려 숫자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연장이 수개월 간다면, 이란 통행료 법안이 정식 발효된다면, 파나마 슬롯이 계속 10배 가격을 유지한다면 한국 정유사들이 1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현실이 되는데 버텨내는 에너지 수입국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논리예요. 원가가 감당 범위를 넘어서면 공급이 끊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며칠 전 오세훈 대표가 미국산 원유 계약했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단기 임시 방편이라고 봤습니다. 미국 멕시코만에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한국까지 오는 경로는 최대 60일이에요. 그 비용을 감당하는 건 잠깐이지 지속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통계가 나왔습니다. 4월 들어 한국의 미국산 원유 수입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77% 이상 늘었다는 수치였어요. 77%. 카페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 표면에 수증기가 맺혔다가 사라졌습니다. 77%라는 건 단순히 수입처를 바꾼 게 아니에요. 공급망 전체를 뒤집은 숫자입니다. 정유사 계약을 바꾸고, 선박 계약을 바꾸고, 운항 경로를 바꾸고, 보험을 다시 들고, 항만 접안 일정을 다 재조정해야 나오는 숫자예요. 이게 봉쇄 연장이 발표된 지 한 달 안에 이뤄진 거였습니다. 멕시코만에서 희망봉을 돌아오는 원유 수송 기간이 최대 60일이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미국산 원유는 봉쇄 연장 발표 이전에 이미 출발한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트럼프가 봉쇄 연장을 선언하기 전부터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카르다몬 향이 코에 남았어요. 야자수 잎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란 통행료 법안이 발효되면 한국이 연간 1조 원 넘게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은 맞아요. 그런데 77%가 이미 미국산으로 전환됐다면 그 1조 원의 계산 기반 자체가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한국 선박수가 줄어들면 통행료 부담도 그만큼 줄거든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방향이 달랐어요. 한국을 향한 코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향한 코웃음이었어요. 27년 동안 이 업계에 있으면서 에너지 수입국의 취약성을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 분석에서 한국은 항상 최취약국 목록의 윗자리에 있었어요. 원유 95% 호르무즈 의존, 비축유 한 달치, 대한경로 부재. 그런데 봉쇄 연장이 현실이 된 지금 한국이 움직이는 방식이 제 분석 안에 없던 거였거든요. 사우디에서 따로 원유를 가져온다고요? 얌부항에서 홍해로 돌아요? 미국산을 희망봉 돌려서 댕겨요? 파나마 경매에 12억씩 내고 들어가요? 이 모든 걸 동시에 진행하는 나라를 본 적이 없었어요. 취약하다고 분석한 나라가 취약함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선제적으로 모든 출구를 동시에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야외 카페 앞으로 화물 트럭이 한 대 지나갔어요. 짐칸에 파란 드럼통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잠깐 스쳤어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오세훈 대표 번호를 눌렀다가 멈췄어요. 아직은 물어볼 준비가 안 됐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생긴 거거든요. 처음으로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 질문을 입 밖에 내는 순간 27년 동안 유지해온 제 분석의 무언가가 흔들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카페 테이블 위에 그늘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야자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연장이 발표된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얌부항에서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홍해를 통과했어요. 호르무즈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회 경로를 뚫은 한국 선박이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저는 짐을 쌌어요. 직접 가봐야 했습니다. 얌부항은 사우디아라비아 서쪽 해안에 있어요. 홍해를 끼고 있는 항구입니다. 페르시아만에서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않고 원유를 내보낼 수 있는 사우디의 유일한 대한 출구예요. 두바이에서 비행기로 2시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착륙하자마자 찐득한 공기가 달라붙었어요. 홍해 쪽 습기가 사막 열기와 섞인 공기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눈이 반쯤 감겼어요. 한국까지는 차로 20분이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파이프라인이 따라붙어 있었어요. 사우디 동쪽 아부카이크 유전에서 이 항구까지 직접 연결된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그 파이프라인을 따라 달리는 내내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이 왜 여기를 선택했는지. 호르무즈가 막히기 전까지 얌부항은 한국 선사들에게 비주류였어요. 중동 원유의 주요 선적항은 페르시아만 쪽이었거든요. 라스타누라, 주하이마, 하르크섬, 그쪽이 훨씬 가깝고 비용도 쌌습니다. 그런데 봉쇄가 시작된 순간 그 경로가 전부 막혔어요. 얌부항만 살아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페르시아만 원유를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질러 이쪽으로 보낼 수 있는 내륙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루 최대 500만 배럴을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용량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걸 알고 사우디에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해수부가 산업부와 함께 움직였고 외교부가 사우디 측과 접촉했습니다. 얌부항을 우회 경로로 공식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한 거예요. 부두에 도착했을 때 항구는 분주했어요. 크레인 여러 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하게 깔려 있었어요. 선박 엔진 진동이 부두 바닥을 타고 발바닥으로 올라왔습니다.
항만 관계자 하나를 찾았어요. 파이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얀부항만청 소속 운항 담당자였어요. 미리 연락을 넣어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선박이 언제 들어와요? 물었어요. 파이살이 시계를 봤습니다. 2시간 뒤요. 저쪽 3번 선석이에요. 3번 선석 쪽을 봤어요.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그 너머로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햇빛이 수면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봉쇄 이후 처음이에요? 파이살에게 물었어요. 홍해 우회 경로로 한국 선박이 들어오는 건 처음이죠. 우리도 처음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사우디도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이 물량을 이쪽으로 이만큼 빨리 돌릴 줄 몰랐어요. 한국 측이 워낙 빨리 움직여서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파이살이 선착장 쪽으로 걸었어요. 따라갔습니다. 부두 가장자리에 섰어요. 수면까지 한층 정도 높이였습니다. 아래에서 파도가 부두 콘크리트를 조용히 때리고 있었어요. 소금기 섞인 바람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한국 측이 요청을 넣은 게 언제였어요? 물었습니다. 파이살이 잠깐 생각했어요. 봉쇄 연장 발표 다음 날이에요. 하루 만에요? 네, 하루. 트럼프가 봉쇄 연장을 발표하고 하루 만에 한국이 얀부항에 협조 요청을 넣었다는 거였어요. 홍해 수면 위로 컨테이너선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느리게 수평선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파이살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아랍식 커피였습니다. 쓴맛이 강했어요. 3번 선석 쪽 수면에 작은 점이 보이기 시작한 건 2시간 30분쯤 지나서였어요. 처음엔 그냥 어두운 형체였는데 점점 커지더니 선체가 드러났습니다. 수에즈맥스급 유조선이었어요. 약 1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선수 쪽에 한글이 보였어요. 파이살이 옆에서 말했어요. 저거예요. 유조선이 천천히 부두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인선 2척이 붙어서 방향을 잡아줬어요. 엔진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기름 냄새가 더 진해졌어요. 선체가 3번 선석에 닿는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굵은 계류 로프가 내려졌고 부두고리에 걸렸습니다. 하역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배가 거쳐온 경로를 생각했습니다. 사우디 동쪽 아부카이크 유전에서 파이프라인을 타고 얀부항까지 온 원유를 여기서 실었겠죠? 그 전에 배는 어디서 왔냐고요? 아라비아 해에서 홍해로 진입해 북쪽으로 올라왔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요. 이게 봉쇄 이후 처음으로 한국 유조선이 뚫은 경로였습니다. 선박에서 사람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하역 작업을 위해 내려온 선원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파이살에게 다가와서 뭔가를 건네고 돌아갔어요. 서류였습니다. 파이살이 확인하더니 저쪽을 봤어요. 원유 87만 배럴이에요. 말했습니다. 87만 배럴. 입에 한 척이 실어온 양이에요. 한국이 하루에 소비하는 원유가 약 270만 배럴 수준이에요. 입에 한 척으로 하루치의 3분의 1 가까이를 메운 거였습니다. 한 척으로 3분의 1이요? 그럼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한 척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입에 한 척이 의미하는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경로가 열렸다는 거였습니다. 봉쇄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 원유가 들어가는 경로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입에 다음에 2번째 배가 오고 3번째 배가 오면 그게 경로가 되는 거거든요. 부두 위에 서서 유조선 선체를 봤어요. 녹이 군데군데 쓴 거친 철판이었습니다. 파도를 맞은 흔적들이 선체 옆면에 줄무늬처럼 남아 있었어요. 하역 크레인이 파이프를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났습니다. 원유를 빨아올리는 펌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기름 냄새가 더 진해졌습니다. 처음 들어온 질문이 다시 올라왔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봉쇄 연장 발표 하루 만에 얀부항에 요청을 넣고 한 달 안에 미국산 원유 수입을 77% 늘리고 파나마 슬롯 12억짜리를 내고 들어가고 홍해 경로를 뚫어서 배를 실제로 들여보내고 이 모든 걸 동시에 진행한다는 건 이미 이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있었다는 뜻이 아닌가요? 호르무즈가 막혔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경로를 설계해뒀다는 뜻이 아닌가요? 파이살이 서류를 챙기며 옆으로 왔어요. 어때요? 보고 싶던 거 봤어요? 물었습니다. 잠깐 있었어요. 아직요? 답했습니다. 파이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이 경로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뚫었는지 그 질문의 답은 이 부두에 없었어요. 더 깊은 데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건 다음날 항만 창고에서였어요. 누군가의 손을 보고 나서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었어요. 얀부항 부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원유 하역 관련 창고 단지가 있었습니다. 파이살이 안내해줬어요. 컨테이너 크기의 철제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 곳이었어요. 아침인데도 열기가 벌써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철판 지붕 위로 아지랑이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국기술지원팀이 거기 있었습니다. 얀부항에서 한국 선박의 하역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팀이었어요. 한국 정부 차원의 에너지 공급망 대응팀 소속이었습니다. 파이살이 미리 연락을 넣어준 덕분에 만날 수 있었어요. 팀장은 박재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40 중반쯤 돼 보였어요. 작업복 차림이었고 안전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눴을 때 손바닥이 거칠었어요. 사무실 사람 손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여기 왔어요? 물었어요. 봉쇄 연장 발표 사흘 후에 들어왔어요. 박재원이 말했습니다. 사흘. 그 사이에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준비는 이전부터 돼 있었어요. 이전부터.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풍기 2대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무더운 공기를 조금씩 흔들어주고 있었지만 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해도와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얀부항과 수에즈 운하를 잇는 홍해 항로 지도였습니다. 빨간 선으로 경로가 표시돼 있었어요. 이전부터 돼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물었습니다. 박재원이 해도 위에 손을 올렸어요. 빨간 선 위였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시나리오를 정부가 에너지 비상계획에 넣은 건 2000년대 초반이에요. 2000년대 초반이라고요? 그때부터 이 경로를 설계해뒀다는 거예요? 설계라기보다는 검토였죠. 실제로 쓸 수 있는지를 계속 업데이트해온 거예요. 얀부항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사우디 파이프라인이 얼마를 감당할 수 있는지, 수에즈 통과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꾸준히 들여다봤거든요. 야외에서 트럭 한 대가 지나갔어요. 엔진 소리가 창고 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먼지 냄새가 잠깐 스쳤어요. 파나마는요? 물었어요. 파나마도 비상경로 목록에 있어요. 미국산 원유 확보 경로도요. 희망봉 우회 경로까지. 그걸 다 미리 만들어뒀다는 거예요? 미리 만든 게 아니라 미리 생각해둔 거예요. 실제로 쓰려면 협상이 필요하니까요. 그 협상을 봉쇄짓 연장 발표 직후에 바로 시작한 거예요. 테이블 위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사이 협력각서 요약본이었어요. 서명 날짜가 봉쇄 연장 발표 이틀 후였습니다. 이틀. 브라질은요? 물었어요. 박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교장관 통화가 있었어요. 에너지 협력 확대 논의, 남미 원유 확보 루트도 검토 중이에요. 아프리카도요? 나이지리아, 앙골라 이미 접촉했어요. 중앙아시아는요? 카자흐스탄, 파이프라인 쪽으로. 손이 멈췄어요. 브라질,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미국, 사우디, 얀부항. 한국이 동시에 5방향에서 원유 공급 경로를 열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연장이 발표된 지 한 달 안에요. 파이낸셜 뉴스에서 읽었던 문구가 떠올랐어요. 호르무즈 열려도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 에너지 공급망이 이미 대전환에 들어갔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걸 읽었을 때는 그냥 전문가 의견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그 대전환을 직접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작업복 입고 안전화 신고서요. 언제부터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준비한 거예요? 물었어요. 박재원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1973년 5.1 쇼크 때 한국이 뭘 배웠는지 아세요? 예상 밖의 대답이었어요. 그때 한국 경제가 완전히 멈출 뻔했거든요. 기름이 없어서요. 그 이후로 에너지 안보가 국가 전략 핵심에 들어갔어요. 비축유 제도, 대체 경로 검토, 공급 다변화, 50년 동안 조금씩 쌓아온 거예요. 50년. 창고안 선풍기 소리가 일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뜨거운 바람이었지만 바람이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게 갑자기 생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생기는 능력은 없어요. 박재원이 말했습니다. 이번 호르무즈 봉쇄 연장이 처음 있는 위기가 아니었어요. 2012년에도 이란 제재가 있었고 2019년에도 호르무즈 긴장이 높아진 적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시뮬레이션 돌리고 경로 업데이트하고 그게 쌓인 거예요. 해도 위에 빨간 선을 다시 봤어요. 얀부항에서 수에즈로 이어지는 홍해 경로였습니다. 그 선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어요. 누군가가 수십 년 동안 이 선을 지워지지 않게 유지해 온 거였습니다. 박재원이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어요. 내일 2번째 선박이 들어와요. 이번엔 97만 배럴이에요. 말했습니다. 2번째. 첫 번째가 87만 배럴이었고 2번째가 97만 배럴. 그 다음엔 3번째가 들어오겠죠?
경로가 살아있는 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창고를 나왔습니다. 바깥의 열기가 다시 달라붙었어요. 눈이 반쯤 감겼습니다. 부두 쪽으로 걸었어요. 어제 3번 선석에 들어온 유조선이 아직 하역 중이었습니다. 파이프 연결이 유지되고 있었고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선체 위에 한글이 아직 보였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현장이 발표됐을 때 저는 한국이 가장 먼저 무너질 거라고 봤어요. 원유 95%가 막히는 나라니까요. 그게 논리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논리가 아니었어요. 50년이었습니다. 손에 작업복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박재원과 악수할 때 묻은 거였습니다. 기름과 땀이 섞인 냄새였어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눌렀어요. 오세훈 대표 번호였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카림, 얌부항이에요? 오세훈이 받자마자 물었습니다. 맞아요. 어제 입항 봤어요. 어때요? 잠깐 있었어요. 두 번째 배가 언제 들어와요? 물었습니다. 내일 오후요. 내일도 여기 있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홍해 쪽 수면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멀리서 선박 하나가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바이에서 뉴스가 들어왔어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올해 세 번째 연속 동결이었어요. 이유가 뭐였냐고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다는 거였어요. 호르무즈 봉쇄 연장이 미국 통화정책까지 묶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악시오스에서 한 줄이 더 나왔어요. 미 중부사령부가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식통 3명을 인용한 보도였어요. 봉쇄가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더 깊어져지고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읽는 순간 깨달은 게 있었어요. 세계가 호르무즈 봉쇄 연장에 끌려가는 동안 한국은 그 봉쇄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 쓰고 있었습니다. 취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미 다음을 준비해왔던 나라가 봉쇄 연장이 현실이 되는 순간 50년치 준비를 꺼내든 거였어요. 부두 끝에서 선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고 쪽이었어요. 불이 켜져 있었어요. 박재현 팀이 아직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오만 무산 단반도에서 이 바다를 처음 봤을 때가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손을 들어 수평선을 가리키며 말했거든요. 저 바다가 막히면 세계가 멈춘다. 그런데 한 나라는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다음날 창고에서 다시 박재원을 만났을 때 그가 처음으로 한 가지를 더 말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27년 동안 한국에 대해 틀려왔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날 창고에서 박재원이 꺼낸 말은 짧았어요. 1973년 오일 쇼크 때 한국 정부가 만든 문서가 있어요. 말했습니다. 뭔데요? 에너지 비상대응 매뉴얼이에요. 지금도 산업부 서버에 있어요. 버전이 몇십 번 업데이트 됐지만 처음 만든 해가 1974년이거든요. 1974년 호르무즈 봉쇄 연장이 현실이 된 2026년보다 52년 전이었습니다. 그 매뉴얼에 얌부항 경로가 있어요? 물었어요. 있어요. 2000년대 초반 버전부터요. 그때 처음 이 경로가 들어갔거든요. 2012년 이란 제재 때 한번 실제로 검토해봤고 2019년에 또 업데이트했어요. 그러다 이번에 쓴 거예요. 창고 벽에 기대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선풍기 소리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52년. 한국이 52년 동안 이 경로를 지워지지 않게 갖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연장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을 때 꺼냈을 수 있도록요. 박재원과 악수를 하고 창고를 나왔어요. 그날 오후 비행기로 리야드로 이동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와 연계된 민간 에너지 기업 관계자들과 미팅이 잡혀 있었어요. 호르무즈 봉쇄 연장 이후 중동 에너지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협의였습니다. 리야드는 얌부항과 달랐어요. 습기가 없는 건조한 열기였습니다. 공항에서 회의실까지 에어컨 바람이 끊기지 않았어요. 바깥과 안의 온도차가 심했습니다. 회의실에는 5명이 앉아 있었어요. 사우디 측 에너지 컨설턴트 둘, 일본계 무역상사 대표 하나, 인도계 정유 중개인 하나, 그리고 저였습니다. 미팅의 주제는 표면상 중동 원유 공급 재편이었어요. 그런데 대화가 시작된 지 10분 만에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일본계 무역상사 대표가 먼저 꺼냈어요. 나카무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쿄 본사에서 25년 일한 사람이었어요. 호르무즈 봉쇄 연장 이후에 한국이 움직이는 속도가 비정상적이에요. 말했어요. 비정상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우디 측 컨설턴트가 물었습니다.
우리 일본은 아직 공급망 재편 협의 단계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배를 돌리고 있잖아요. 나카무라가 저를 봤어요. 카림, 당신 한국 선사 고객이 많죠?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20년 동안 미팅에서 한국 에너지 취약성에 대한 분석을 막힘없이 늘어놓았는데 이번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어제까지 얀부항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52년짜리 매뉴얼, 봉쇄 연장 하루 만에 넣은 협조 요청, 77% 늘어난 미국산 원유, 87만 배럴 실어온 첫 번째 배. 그게 한국의 취약성이 아니라 한국의 준비였다는 걸 저는 어제야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명한다는 건 그동안 제 분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나카무라가 기다렸어요. 글쎄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인도계 중개인 라제시가 끼어들었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파나마 슬롯 경매에서 최고가 입찰을 한국 선사들이 계속 써내고 있거든요. 12억짜리를요. 12억이요? 나카무라가 눈썹을 올렸어요. 배 한 척이에요. 호르무즈 봉쇄 전 가격의 10배예요. 그 돈을 내고 들어가요? 내고 들어가요. 한 척만이 아니라 계속이요. 회의실 에어컨 바람이 등줄기로 흘렀습니다. 나카무라가 다시 저를 봤어요. 카림, 솔직히 말해봐요. 한국이 원유 95%가 막힌 상황에서 이걸 버티는 게 가능해요? 그 질문에 예전 같으면 바로 답했을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한 달이 한계라고. 통행료 1조 원을 감당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얀부항 창고에서 박재원이 한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생기는 능력은 없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등줄기에 뭔가 차가운 게 흘렀어요. 창고한 선풍기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거였어요. 모르겠어요. 말했습니다. 나카무라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카림이 모른다고요? 처음 들어보네요.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어요. 사우디 컨설턴트 파루크가 끼어들었어요. 연준이 이번에 또 금리 동결했잖아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란 전쟁 인플레이션이에요. 호르무즈 봉쇄 연장이 미국 통화정책까지 묶은 거잖아요. 이게 단순한 중동 이슈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연준이 올해 3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의장직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직접 말했어요. 중동 상황이 경제 전망에 높은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악시오스 보도로 나온 게 있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소식통 3명을 인용한 보도였습니다. 봉쇄가 끝나는 방향이 아니었어요. 군사행동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방향이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연장이 단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파루크가 말을 이었습니다. 호르무즈가 열려도 이전으로 못 돌아가요. 공급망이 이미 바뀌고 있거든요. 한국이 얀부항 경로를 뚫었고 미국산 원유를 당기고 있고 이게 봉쇄 끝나도 계속될 구조예요. 라제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제는 일본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나카무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협의 단계예요. 한국이 이미 배를 돌리는 동안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남았어요. 회의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창 쪽을 봤어요. 리야드의 저녁 하늘이 오렌지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사막 위에 내려앉는 석양이었어요. 먼지가 섞인 하늘색이었습니다. 나카무라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어요. 카림, 한국 고객들한테 물어봐요. 비결이 뭔지. 농담 같은 말투였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혼자 회의실에 남았어요. 창밖으로 리야드 야경이 켜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하나씩 켜졌어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뉴스를 열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봉쇄를 지속하더라도 종전 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참모들에게 밝혔다는 보도였어요. 미국은 호르무즈 원유가 필요 없다는 말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트럼프는 봉쇄를 협상 수단으로 쓰고 있었지만 봉쇄가 끝나도 끝나지 않아도 미국은 괜찮은 거였어요. 세계 1위 산유국이니까요. 중동 원유 의존도가 10%도 안 되니까요. 그러면 정작 이 봉쇄 연장에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대비해온 나라는 어딜까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 원유 95%가 막힌 나라. 그래서 52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나라. 리야드 창밖에서 불빛이 계속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천장이 보였어요. 얌부항 창고 선풍기 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박재원의 거친 손바닥이 생각났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얌부항으로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선박이 들어오는 날이었거든요. 97만 배럴짜리였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창고 안에 있다고 했거든요. 박재원이 마지막에 한 말이었어요. 한 분이 계세요. 1975년에 이 바다에서 일한 분이에요. 얌부항 창고에 다시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어요. 해가 아직 낮지 않았습니다. 홍해 쪽 수면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부두 위로 갈매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짠 바람이 창고 쪽으로 불어오고 있었어요. 기름 냄새와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박재원이 안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70대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흰 머리였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낡은 작업복이었습니다. 새 것이 아니었어요. 수십 번은 세탁한 것처럼 색이 바랬지만 깔끔하게 입고 있었어요. 박재원이 일어섰어요. 카림, 소개할게요. 김 선생님이에요. 노인이 일어서려 했어요. 손을 저었습니다. 앉아 계세요. 그 손이 보였어요. 굵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선명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일을 많이 한 손이었어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뜨거웠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피부 속에 배어 있는 것 같은 온기였어요.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물었습니다. 봉쇄 현장 나오고 바로 들어왔죠? 노인이 말했어요. 한국말이었습니다. 박재원이 옆에서 통역해줬어요. 자발적으로요? 부탁받았어요. 이 경로 처음 쓰는 거라 경험자가 필요하다고. 경험자. 이 경로를 써본 적이 있으세요? 물었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2년에 한번 검토했을 때 제가 현장 점검을 했어요. 이란 제재 때요. 그때는 실제로 선박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저반 가능성이나 하역 설비 상태를 직접 봤거든요. 2012년에도 여기 와봤다는 뜻이었어요. 그 전에는요? 노인이 창고 천장 쪽을 잠깐 봤어요. 1975년이요. 박재원이 말했던 그분이었습니다. 1975년에 여기서 뭘 하셨어요? 물었어요. 노인이 테이블 위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걸 마시고 있었어요. 파이프 잡았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박재원이 통역하면서 잠깐 멈췄어요. 사우디 아람코 건설 현장이었어요. 한국 건설사가 들어올 때였어요. 그때 저는 23살이었죠. 얌부항 인근 파이프라인 시공 현장이었어요. 23살, 1975년, 얌부항. 그때 여기가 어땠어요? 물었습니다. 노인이 창가 쪽을 봤어요. 아침 햇빛이 창고 벽에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모래밭이었어요. 항구도 지금처럼 크지 않았고 낮에는 50도가 넘었어요. 철판이 달궈져서 맨손으로 잡으면 살이 붙었어요. 그래도 했죠. 왜요? 노인이 종이컵을 내려놓았어요. 그때 한국이 기름 한 방울 안 나왔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기름이 나오는 곳 가까이 있어야 했어요. 파이프라인 공사라도 해서요. 그게 돈이 됐고 그 돈이 한국으로 갔어요. 창고 안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천천히 흘렀어요. 그때 기름값도 올랐었나요? 물었어요. 1973년 오일 쇼크 직후였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기름이 없어서 버스가 안 다녔어요. 공장이 멈췄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여기로 나온 거예요. 기름 있는 나라 가서 일해서 달러 벌어 보내자고. 달러. 그 달러가 한국으로 갔어요. 공장 지었고 도로 깔았고 조선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조선소에서 유조선을 만들었어요. 그 유조선이 지금 이 얌부항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연결이 갑자기 눈앞에서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어요. 그때 기름값 때문에 한국이 힘들다는 걸 여기서도 알았어요. 고향에서 편지가 왔거든요. 어머니가 쓴 편지였어요. 버스비가 올랐다고, 연탄이 비싸졌다고, 그래도 잘 지내니까 걱정 말라고. 노인이 종이컵을 다시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다시 왔잖아요. 50년이 지나서요. 그런데 이번엔 한국 배가 여기 들어와요. 내가 파이프 잡던 그 항구에. 그 말이 끝났을 때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선풍기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노인의 손을 다시 봤어요.
1975년에 50도 사막에서 파이프를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2012년에 혼자 이 항구를 점검하러 왔던 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봉쇄 연장이 현실이 된 2026년에 다시 이 창고에서 일하고 있는 손이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뭔가가 조여들었어요. 여러분,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계실 것 같아요. 1970년대에 사우디로, 이란으로, 리비아로 나가셨던 분들이요. 낮 기온 50도 현장에서 철근 잡으셨던 분들이요. 한 달치 월급을 봉투에 넣어 한국으로 붙이셨던 분들이요. 그 봉투가 동생 학비가 되고 부모님 생활비가 되고 작은 공장 하나가 됐던 거 아셨어요? 그 공장에서 기술자가 나왔어요. 그 기술자가 조선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조선소에서 유조선을 만들었어요. 그 유조선이 지금 얀부항 3번 선석에 닿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연장이 현실이 됐는데도 한국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그게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이었어요. 창고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노인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두 번째 배가 오는 시간이에요. 선석 나가봐야 해요. 박재원이 노인 곁에서 걸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부두 쪽으로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노인의 걸음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창고 안에 남았어요. 테이블 위에 노인이 마시던 종이컵이 남아 있었어요. 따뜻한 김이 아직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다시 열었다가 또 닫았습니다. 목 안에서 뭔가 올라오는 걸 참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틀렸어요. 혼잣말이었어요. 창고 안에 혼자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은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원유 95%가 막히면 가장 먼저 무너질 거라는 분석, 통행료 1조 원을 못 버틸 거라는 확신, 대안 경로가 없다는 판단. 오랫동안 그렇게 봐왔어요. 27년 동안요. 그게 전부 틀렸습니다. 한국이 취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취약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취약하지 않으려고 50년 동안 준비해온 나라였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 배운 걸 1974년에 매뉴얼로 만들고 2012년에 업데이트하고 2019년에 다시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지금 꺼낸 거예요. 눈이 뜨거워졌어요. 뺨이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창고문 너머 부두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예인선 엔진 소리였습니다. 두 번째 선박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천천히 일어섰어요. 창고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문을 밀고 나왔어요. 얀부항의 아침 햇빛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눈이 잠깐 반쯤 감겼습니다. 3번 선석 방향으로 눈을 맞췄어요. 홍해 수면 위로 선체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한국 유조선이었어요. 박재원이 부두 가장자리에 서 있었어요. 노인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들어오는 선박 쪽이었습니다. 걸어갔어요. 노인 옆에 섰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선박을 봤어요. 노인이 말했어요. 우리가 왔으니까 저 배가 오네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선박이 선석에 닿는 소리가 났어요. 묵직한 금속 소리였습니다. 부두 바닥이 진동했어요. 발바닥으로 그 진동이 올라왔습니다. 게르로프가 내려졌어요. 부두 고리에 걸렸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역이 시작되는 소리였어요. 97만 배럴이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연장 이후 얀부항에 들어온 두 번째 한국 유조선이었어요. 선박이 완전히 선석에 고정됐어요. 크레인이 파이프를 연결하는 금속 소리가 울렸습니다. 노인이 먼저 부두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박재원이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남았어요. 부두 가장자리였어요. 발 아래 홍해가 있었습니다. 수면이 아침 햇빛을 받아 흰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기름 냄새와 소금기가 섞인 바람이었어요.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선체를 봤어요. 두 번째로 들어온 한국 유조선이었습니다. 녹이 쓴 철판에 파도 흔적이 줄무늬로 남아 있었어요. 97만 배럴. 그 숫자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배가 87만 배럴이었고 두 번째가 97만 배럴이에요. 두 척이 실어온 원유를 합치면 184만 배럴입니다. 한국이 하루 소비하는 원유의 3분의 2가 넘는 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배가 올 거예요. 경로가 살아있는 한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평선 쪽이었어요.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호르무즈 봉쇄 연장이 시작된 이후 제가 본 숫자들이 있어요. 세 개만 기억해 주세요. 95%.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중 막힌 해협을 지나야 하는 양입니다.
77%. 봉쇄 연장 이후 한 달 안에 한국이 늘린 미국산 원유 수입 증가율이에요. 52년, 1974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이 이 순간을 준비해온 시간입니다. 95%가 막혔는데 77%를 다른 곳에서 당겨온 나라. 그게 가능했던 건 52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두 바닥이 진동했어요. 하역 펌프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발바닥으로 그 진동이 타고 올라왔어요.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연장이 발표됐을 때 저는 한국이 가장 먼저 무너질 거라고 봤어요. 원유 95%가 막히는 나라니까요. 비축유 한 달치의 대안 경로도 없다고 봤습니다. 그게 논리적인 분석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취약함을 분석했지만 그 취약함을 알기 때문에 준비해온 나라를 분석하지 못했어요. 숫자는 봤는데 그 숫자 뒤에 있는 52년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도 위의 경로는 봤는데 그 경로를 수십 년 동안 지워지지 않게 붙들고 있던 손들을 보지 못했어요. 1973년 오유 쇼크 때 배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1974년에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2012년에 업데이트했고 2019년에 또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호르무즈 봉쇄 연장이 발표된 다음 날 그 매뉴얼을 꺼냈어요. 얀부항에 협조 요청을 넣었습니다. 사우디에 각서를 썼어요. 배를 돌렸습니다. 갑자기 생긴 능력이 아니었어요. 박재원이 했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창고 안에서 본 그 손이 있었어요. 1975년에 이 항구 인근에서 파이프를 잡았던 손, 50도 사막에서 달러를 벌어 한국으로 붙였던 손, 그 달러가 조선소를 만들었고 그 조선소에서 유조선이 나왔어요. 그 유조선이 지금 이 선석에 닿아 있었습니다. 이게 끊어진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로 이어진 이야기였습니다. 수평선을 봤어요. 홍해가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먼 쪽에서 선박 한 척이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직 작은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배였는지도 몰라요. 아직 트럼프의 봉쇄가 끝난 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처럼 봉쇄를 지속해도 종전 의사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란의 3단계 로드맵은 미국이 아직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 중구사령부는 추가 공습 계획을 준비 중이에요. 호르무즈 봉쇄 연장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분명해졌어요. 봉쇄가 끝나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이낸셜 뉴스가 쓴 그 문장이 맞았습니다. 한국이 뚫어놓은 홍해 경로는 다음에도 씁니다. 미국산 원유 공급선은 계속 유지될 거예요. 브라질,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협의도 계속 진행됩니다. 호르무즈 봉쇄 연장이 오히려 50년 동안 미뤄온 에너지 구조 전환의 계기가 된 거예요. 취약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단단해진 나라. 그게 제가 오랫동안 과소평가했던 나라였습니다. 부두 위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역 펌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갈매기 한 마리가 선체 위를 지나갔습니다.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면서요. 노인이 어디 갔는지 봤어요. 창고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요. 그런데 등이 곧았어요. 그 뒷모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다시 수평선으로 옮겼습니다. 아까 보였던 작은 점이 조금 더 커져 있었어요. 선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배였습니다. 얀부항 부두 위에 그냥 서 있었어요. 바람이 계속 불어왔어요. 기름 냄새와 소금기가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었는데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수평선에서 들어오는 세 번째 한국 유조선을 보면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발 아래 부두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배의 하역 펌프 소리였습니다. 그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가슴까지 왔어요. 세 번째 배가 천천히 항구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연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오늘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